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광고도 많이 줄었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좀 광고도 좀 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 조금 공격적인 내용의 글로 오피니언 비평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또 동의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장님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대근 선생.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은 내가 이제 경향신문 입사 동기거든. 아, 동기세요? 아니, 내가 이제 좀 그 대학을 10년 다니는 바람에 군대 3년 포함해서 오래 다니셨군요. 네. 75년도에 입학해가지고 8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84년도에 이제 가을 입사한 동기인데, 뭐, 별로 친하진 않았죠. 전 곧바로 또 국민일보로 이직을 했고, 그래서 친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뭐 기자 때 잘 몰라요. 같이 출입한 적이 없으니까. 이대근 씨는 아마 정치부 출입을 별로 안 했을 거야. 잘 몰랐는데 이제 뭐 논설위원실을 가가지고 글 쓰는 거 보니까 좀 행편무인지경이더라고. 그래서 아예 뭐 같은 입사 동기이긴 하지만은 크게 친분은 없죠. 오히려 경향신문의 그 사회부에서 주로 잔뼈가 굵은 손동우 논설위원하고는 친합니다. 근데 또 이대근하고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뭐라고 또 블라블라 했습니까?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럴 저희가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대근 논설 주간입니다. 지금 이대근 논설 주간이 주간까지 되셨나? 이대근 칼럼에 오늘 실은 칼럼인데 사장을 여쭤도 됐는데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뭐 제목은 일단 마음에 드네. 발췌를 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안중에는 개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입니다. 최고위 폐지, 당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개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대표 권한은 강화합니다.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대표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당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했다는 게 이대근 논설주간의 진단입니다.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라기보다 리더십에 관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또한 이대근 논설주간은 지적을 합니다. 이 양반이 정치부에 아리소스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얕은 통장. 자, 새정치연합의 최대 과제, 이건 리더십의 부재라는 겁니다. 개파연합의 당에서 대표는 곧 특정 개파 보스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대표성을 잃고 다른 개파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지도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계파 구조란 계파 보스들이 서로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명색이 당 대표인데도 당을 지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지고 사퇴하는 일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승자박의 당이 혁신하고 정책 개발하고 대여견제하고 총대선 승리 전략을 세울 겨를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친노는요, 친노라는 계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특정한 정서적 태도 말고 친노로 정의할 수 있는 뚜렷한 집단적 정체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부정하고는 야당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파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면 먼저 친노를 해체해야 한다. 이대근 논설주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모순적인 얘기 어딨어. 친노라는 계파가 어디 있느냐. 사실이란 건 실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특정한 정서적 태도 말고는 친노로 정의할 수 있는 뚜렷한 집단적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친노를 해체하려면은 그 집단적 정체성은 없는데 예. 친노를 해체하려면 정서를 해체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든 찾아서 예, 뭐 아니 그런 친노가 얘기.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예. 아니 저기 뭐 해킹 툴을 갖다가 저기 구매해가지고 뭐 감청 도청을 했어?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켰어? 없다고 우겨서만 될 일은 아니다. 뭐 대충 이런 아니 글쎄 것 같기도 없다고 하고. 이제 우겨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자꾸 없다고 우기느냐? 보통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집으로 특정한 정서적 태도 말고는 없다라고 해놓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일단 좀 더 읽어보죠. 그래요. 예. 친노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실세가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선에 도전했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다시 친노 보스로 당권을 쥐고 또 대선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파 구조를 놔둔 채 제도 개선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답니다. 혁신위를 믿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조언도 합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혁신위도 못한다는 겁니다. 친노를 파괴하려면 문재인 자신을 파괴해야 한답니다. 계파 보스에서 명실상부한 제1야당 최고 지도자로 재탄생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뭐 제목은 그럴듯한 내용은 개판은 온전이구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내가 하나하나 이 허점을 짚어줄게요. 뭐 저도 이 칼럼 뭐 주의 깊게 읽어본 게 아니고 뭐 이대건이 칼럼을 우리 오피니언 비평에 썼고 난 정도만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인상 비평이니까 네. 너무 또 약간 틀리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체하지 마십시오. 당대표 권한과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했는데 이게 이제 말 되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말하자면은, 아니, 심지어는 노사협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A와 B가 맞지 않아. A를 합의했다면 B는 부인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합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인간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저기 절차나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지만 현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은 모순되는 합의들이 일상으로 무수히 도출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정치적 타입의 산물인 거예요. 정치적 타입의 산물. 근데 이거를 리더십에, 물론, 말은 맞지. 문재인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리더십의 부족은 문재인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한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 카리스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평시에는. 왜냐하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인간이 대표가 되든 특히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영남 계열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늘 이런 싸움에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던 호남 의원들에게 비토받았던 것도 실제로는 그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나라에는 호남당과 영남당이 존재를 합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호남당, 영남당이에요. 근데 호남당은 소수고 영남당은 다수입니다. 호남당이 집권을 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호남 출신으로 내세워가지고 이기기가 어려워요. 호남 출신으로 이긴 사람은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겨우 30만 표 차이로. 그것도 뭐 IMF라든지 이인재 출마라든지 온갖 BJP 연합. 예,
그리고 또 있었고. DJP나 온갖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겨우 30만 삐긴 거예요. 근데 호남당과 영남당이 그런 DJ와 같은 걸출한 인물 없이 대결하는 국면이 또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2007년 대선이 바로 그거예요. 정동영과 이명박의 싸움이에요. 이게야말로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명박 진영에서는 사실상 이명박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해창을 출마시켜요. 그렇게 해서 3파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창 한 400만 표 갖고 갔을 거예요. 이명박은 정동영을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해창이 박근혜 사주를 받아가지고 전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거야. 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1000만 표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호남당의 호남주자가 나섰을 때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양자를 들여가지고 이긴 유일한 또 케이스가 2002년 선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적자가 아니라 양자야. 그래서 양자가 출세하면은 늘 분란이 생겨요. 이거는 본질이 내 비유인데 예. 바로 거기서 모든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번에도 문재인이라는 양자를 드렸는데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쟤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다른 사람 좀 없어. 하다못해 호남 사이라도 좋으니까 안철수예요. 그래서 늘 이게 이제 호남 출신의 걸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박근혜의 버금가는 카리스마를 가질 겁니다.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되는 그 두 가지 전제가 만족시켜야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공천 안 줘! 했을 때 반발해서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안 되는 이게 진정한 정치적 카리스마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내 개파갈 때라는 것도 지역주의의 산물. 그렇죠. 그거를 정면으로 지적을 하면은 이게 욕을 먹습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뭐 이 새끼야? 뭐가 어디로고 어찌? 있다고. 이사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또 불행하게도 예. 경상남도 산청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영남 패권주의자라는 그런 옛날에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저는 뭐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리더십 부재는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박지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나가는 게 최대 혁신이다. 그러나 호남 사람들 중에서도 박지원이가 내세워가지고 박지원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만 있으면 문제는 그냥 차버리죠. 근데 박지원 갖고 안 된다는 거 빤히 아니까 박지원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훌륭한 주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참 이게 영호남으로 갈라진 특히 인구 면에서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영남 이 구조가 참 호남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뭐 호남인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같은. 네.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상처를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 문재인 싫어. 안철수 부산 사람이야. 물론 이제 그 부인은 호남이지만은. 그래서 호남의 사위. 그렇죠. 그다음에 박원순 밀양 사람이야 밀양.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새정치연합의 그 차기 잠룡 라인업을 보면은 참 미치겠는 거겠죠. 뭐 좀 안철수 의원 그렇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고. 옛날에 추미애가 또 인기를 끌었어요. 호남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추미애는 대구지만은 남편이 또 호남 사람이었어. 이게 이걸 깨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소선구구제에 의해서 독촉되는 구조 때문에 이 제식주의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지. 나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중선구구제로 바꾸면은 국무총리직을 박근혜한테 주겠다 연정하자고 했던 이유도 이런 지역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소선구구제 독식구조 49%를 얻어도 49.99%를 얻어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이 소선구제를 획파하지 않고서는 지역구도가 온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지역구도 속에서는 결국은 호남으로서는 어떻게든 뭐 영남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영남 사람들을 교묘하게 호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응징하려면은
또다시 영남에서 후보를 수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로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은 비슷비슷한데 네. 이른바 친노의 수장은 아니면서 성향은 비슷한 그리고 호남 출신도 아닌 그 누군가가 다시 와서 앉아도 똑같은 현상일 거라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정치는 진짜 가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사람이 가더라도 예. 그 사람의 은행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야말로 이제 가정이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로 해결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이정현 의원이 뭐 비록 재보궐 선거였지만 순천에서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그 역사상 최초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건 그야말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만은 뭐 이정현 의원 뭐 지금 순천이니까 내려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아예 주말에는 내려가가지고 노인정에서 아예 그냥 숙식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선거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적주의하고는 무관한 사람인데 뭐 일찍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지역주의와는 이제 무관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취했던 스탠스 때문인지 친한 친구들 호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새정치민주화 좋습니다. 뭐 그냥 문재인 대표가 안 되면은 뭐 용량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건 뭐 그건 떠나서 타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은 그 호남이면서 등등등등의 필요 충분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현재로서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송영길이 인천시장 됐을 때 제 양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필요 충분 요건을 표면적으로 갖췄죠. 갖추고 있죠. 예. 나름대로 또 리더십도 있어요. 예. 그리고 빠돌이들도 있더라고. 제가 인천에 언제 한번 서프라이즈 대표 시절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 송영길하고 이인영 이런 그 386들을 전덕이 젖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떡대 이만한 인간들이 우르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 말이야. 송영길이가 뭐 어쩌고 저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은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 해가지고 이제 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구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송영길 지지자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야 송영길도 까면 되겠는데 이번에 또 인천시장에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좀 약간 빛이 발했죠. 여하튼 참 대한민국에서는 DJ와 같은 아주 뛰어난 호남 지도자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선거에도 이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에서 확 밀려버리니까 영남에서 김무성이가 확 그냥 뜨는 거는 매우 쉬워요, 사실은. 유승민이 뜨는 것 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리더십 부재라는 거는 그리고 또 야당은 항상 리더십이 부재예요. 야당의 리더십은 언제 생기느냐면은 대선에 임박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이회창은 처음부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왜 카리스마가 있었냐? DJ한테 30명밖에 안 졌거든.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사고 당한 거야. 교통사고 당한 거 똑같은 거야.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인데 IMF 터졌지. 이인재 불복 출마했지. 뭐 아들 병역 터졌지. 하여튼 이회창이 지지진 이유 100가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이회창이 당선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가지를 다 갖춰가지고 이회창이 떨어진 거거든. 그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사고다. 다음에는 꼭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회창은 선거 패배 책임 안 묻고 바로 복귀해가지고 당 총재로서 거의 DJ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창도 결국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유는 다음 대통령은 이해창이야. 라는 지지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야당 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문재인이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될 확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국정원 사건 이런 거 쭉 보면은 그러잖아요. 야, 이거 정상적으로 선거해가지고 야당 대통령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까지 갖는 마당인데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누가, 확신하겠어요. 예. 게다가 문재인 이외에 또 다른 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또 요즘 뜨는 이재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김효진 PD 좋아하는 안희정도 있고. 아니, 저도 안희정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네. 좋아합니다. 예.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어린데, 전혀 어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원래 훌륭한 지도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 포스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안희정도 큰 인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좀 후순위에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카리스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여당의 경우에는 집권당은 카리스마가 생기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행사를 안 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처럼 해봐. 찍소리부터 다 끌려왔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노 부분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논술 주고 하는 게 이런 비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아니, 특정한 정서적 태도 말고는 친노가 없다 해놓고, 그리고 개파 고조를 해체하려면 친노를 해체해야 된다면 도대체 뭘 해체하라는 얘기야? 상상을 해보자면은요. 상상을 해보자면, 이대근 논설주간 입장에서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뒤에 비선 있지 않냐. 그럼 그렇게 써야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다 알지 않냐 할 사람은 그 사람들 배척해라. 이런 신호인 걸까요? 왜냐면은 문장만 가지고는 도무지 뭐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상상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우리 김효진 PD 얘기가 맞다면은 예.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주장이 만약 맞다면은 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친노 실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예. 사실은 숨어서 깔짝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그 인간들 쳐내는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 예? 왜 없다고 쓰겠냐고. 의심이 가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을 쳐내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의심을 가지고 그냥 살인범을 단죄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리 못 쓴 거야. 말타는 얘기죠.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꾸준히 따라다니는 그 문제의식 인식인 거죠. 첫째, 친노 진짜 있나 없나. 둘째, 아니 그런 개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난 정치 현장을 잘 안 다니니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예. 나도 혹시라도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예. 혹시라도 만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면은 예. 묻고 싶어요. 친노라는 거 진짜 있습니까? 실수하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정치 현장을 안 나가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정치 현장에 맨날 나가는 기자들하고 상대하는 우리 이대건 논설주관의 얘기를 믿어야지. 사실 특정한 정서적 태도 말고는 친노로 정의할 수 있는 뚜렷한 집단적 정서를 찾기 어렵다. 그거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없다고 하는 게 맞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개파가 그렇지. 없으면 안 되나? 개파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이런 거죠. 그 얘기예요. 아니 개파가 있으면 또 어때? 그래서 없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개파가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 그 진노 개파 있다. 진노 개파가 있다는 게 뭐가 문제냐? 진노 개파가 있는데 혹시라도 독선적으로 하면 지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지. 아니면은 있는데 나는 참 중립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노가 패권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체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론은 그 주 질문의 결론은 개파가 없다는 얘기가 맞다고. 근데도 왜 정서적 태도까지 고려하느냐.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꼴보기 싫다. 그렇지. 문재인 싫다. 이대건 논설주간도 난 혹시 그 출신이 호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드네. 난 이제 입사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냐면 지역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서. 예. 왜 우리는 인재를 항상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데 대한 맺힌 슬픔,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보여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정서가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까? 저같이 어린 사람들은 뭐 신문지상에서 그런 표현이 레토릭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체감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80년 강주 사태를 겪은 세대라면은 저는 이런 심정 이해해요. 80년 강주 사태. 그게 그때를 반추해 보면은 그때 그 누구야 그 차지철이가 예. 박정희 총으로 안 쏴주겠으면은 사실은 부마 항쟁 때 강주 사태가 강주 민주화운동을 그때 강주 사태라고 불렀잖아요. 예. 강주 사태가 아니라 그때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겁니다. 광주 사태로. 예. 네.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5.18 강주민주화운동, 강주민중항쟁을 겪으신 세대들 직접 겪었거나 그 겪은 세대의를 부모로 혹은 형으로 피해자를 친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전 뭐 그렇게 그 자체가 또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남인들의 그 정서가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큰 촉매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훨씬 컸다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강주 사람들 보면은 그 민주화운동의 성지의 그 주민 사람이라는 데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광주 정신이야 민주주의 네. 정신 예 이콜 아니, 등식 뭐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바탕이 이런 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구나. 실체가 없는데 왜 자꾸 그냥 아니 정서적 뭐밖에 없다며. 그러면 뭐 정서를 깨부시려면 어떻게 깨부시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그 정서가 있는데 그게 제가 분석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지상파 같은 데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야말로 미래노동자 국민TV 예. 방송통신 시민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예. 언론 자유지대 국민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논팽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네. 노동시장 개혁의 고삐를 이 노동시장 개혁 이건 정부가 붙인 이름이죠. 네. 뭐 그렇게 붙였으니 편의상 일단 그렇게 해보죠. 노동시장 이른바 개혁의 고삐를 나름 바짝 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열린 당정청 고위급 회동에서 새누리당 안에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오갔다고 하죠.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최대 중점 과제라는 말이 빈말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결의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상처만 안겨줄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제목이 이런데 오해하실까봐 그 한겨레는 사설 제목에서 맨 마지막 노동개혁이라는 그 표현에 작은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 정부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그렇죠. 내가 그냥 썼을 뿐이다. 그렇죠. 그 뜻이겠죠. 한겨레의 진심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생각한다. 네. 뭐 그런 게 숨어 있겠죠. 뭐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자,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손질하자는 공감대 자체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는 근본 원인이겠죠.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도 새삼 입에 올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이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에 힘을 쏟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무작정 나무랄 일은 못 됩니다. 문제는 개혁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식일 겁니다. 대략 8, 9월쯤에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방향은 쉬운 해고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아, 이거 새로 난 몰랐었네. 예, 중요하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실. 노동조합 과반수만 되면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저희가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좀 더 유연하게 쉽게 완화, 정부 입장에서 완화하려는 지금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임금 피크제는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살 정년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표면적으로는 추진되는 방안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다 채우는 노동자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도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노동개혁이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면 더더욱 노동계를 좀 끌어안으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참 박근혜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사악한 정권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프레임을 잘 짜는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제 조상훈 국장하고 정치 토크를 하면서도 제가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예. 한겨레 신문이 얘기한 거는 맞죠. 노동계획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다. 근데 문제는 그 연금계획을 보면은 공무원에게 지극히 불리한 연금계획 결국은 박근혜 정권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해치웁니다. 예. 야당이 동의해 준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정부 부처가 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 경우에 그걸 좀 고치라고 최소한 근거로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빠트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당을 속여 먹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개혁을 통과시키고. 근데 연금개혁 통과시킨다 해서 공무원 노조들이 지금 머리띠 내밀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밀어붙여서 해낸 겁니다. 그리고 큰 여론의 반발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유승민을 쫓아내면서까지 결국은 나가리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정권이에요. 무서운 정권입니다. 결국 그럼 이대로 노동계약인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임금 피크제 이게 청년층하고 장년층 노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진짜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요즘 보면은 회사가 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은 55세, 57세로 돼 있지만은 52세, 53세만 되면 짐 싸고 나가야 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말은 이제 그 말이 정의에 위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은 않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인간탱이들 좀 나가지 말이야. 한 명만 나가면 한 100명 고용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심리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협동조합에서도 내 뭐 큰 월급 안 받지만 내 나가면은 2명 고용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좀 깎아도 좀 더 좀 회사 다니게만 해줘. 임금 피크제라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55세까지는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예. 55세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 대신 정년이 더 길어집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임금 부담에서 드러나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가면은 뭐 자영업 해가지고 치킨집 했다가 망한 친구들도 무수히 있고 그렇다고 편의점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한 100m 근처에 편의점이 대여섯 개 있다고 그러고 겁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길고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도 해가지고 내가 한 65살 최소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간탱이들 이제 임금 확 줄이는 대신에 우리 좀 많이 고용해줘. 이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참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어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나이 든 사람들 혹은 청년들의 그야말로 순진하고도 소박한 발행과는 별개로 거꾸로 갑니다. 있는 대로 그냥 숙련된 그 노동력을 저임금을 부려먹으면서 젊은 층 고용 안 해요. 결과는. 그러니까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만. 그렇죠. 예. 근데 또, 그쵸. 이제 제도의 취지는 그러하니까,
이러니까 좋은 거니까 해보자고 하는데 참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많이 든다면 또 저기 식은 밥 먹듯이 파기하는 정권이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온갖 좋은 얘기 대선 때 다 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서 찍은 게 뭐가 있어? 행패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통 아니야. 법질서 바로 세우기.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이 사악한 정권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 요즘 지쳐요. 지쳐. 예. 자, 한숨 돌리고 다음 토픽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사장님, 저기 수학 잘하셨습니까? 수학. 못해서 잼뱅이야. 수포자셨습니까? 수포자. 수학 포기자. 포기자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저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예. 본고사 세대입니다. 대학에 본고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수능 시험을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제가 예비고사가 시행된 두 번째 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본고사에 예비고사 성적의 10%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대학은 서울대였는데 서울대에 만점이 400 몇 점인가 그랬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그 응시하셨던. 네. 근데 그때 예비고사 성적이 제가 273점인가 나왔거든요. 340점 만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점을 받았지. 그러면 만점자 34점하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예비고사는 거의 변별력이 없고 이제 본고사 세대였는데 그때 이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동경대 입시 문제 해가지고 뭐 이거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제 대학 시험 치기 원서 서주기 위해서 한 두 달 전부터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예. 모의고사를 치르면은 반 평균 우리가 반이 60명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반이 3학년 8반이 서울대 8명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학 평균 점수가 10점입니다. 10점. 100점 만점에. 이게 무지무지하게 수학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난 수학을 또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근데 또 그 수학에 관심 없는 놈 또 이과였어. 이제 했는데 내 대학 시험 볼 때 수학 문제가 6문제가 나왔는데 예. 아마 15점 맞았을 거야. 왜냐하면 1번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그쵸. 저같이 어린 세대도 수능 시험 때 보면 보통 한 1, 2, 3, 4번은 좀 깔고 가는. 이제 주관식 문제였는데 1번은 단순 계산 문제 하나 지수와 로그를 해가지고 해놓고 2번, 3번, 4번, 5번, 6번 6문제 나왔거든. 그건 굉장히 어렵고 뒤로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점수 비중은 거꾸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점수 비중이 제일 낮고 제일 쉬운 1번 문제가 점수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내 1번 문제를 틀렸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 곱하기 3을 48로 계산한 거야. 그때 난 미쳤나 봐. 12 곱하기 3은 36인데 48로 계산해가지고 한 거야. 근데 1번 문제는 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2번부터 6번까지는 계산 이제 과정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은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줍니다. 오,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주관식이니까. 예. 그럼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 뭐 x 플러스 y는 2, y 제곱제는 3 해가지고 줄 밑에 쫙 끊고 그래서 뭐는 해. 나중에 답 x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답을 써내야 돼. 이게 종이도 한 장 더 줘요. 근데 아마 2, 3, 4, 5번은 답은 다 틀렸는데 계산 과정은 조금만 맞는 것도 여기까지 점수 약간 한 2, 3점, 한 5점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6번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췄어. 좀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수포자는 아니시는 저는 뭐 완벽한 수포자여가지고 수포자 얘기가 요즘 이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 골라와 봤는데. 이것도 괜히 또 영감탱이가 또 자랑하는 얘기구만. 에이, 참. 자, 초등학생 10명 중 4명. 예. 뭐 반이죠. 절반 거의. 중학생은 10명 중 5명, 고교생은 6명.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스스로를
수학 포기자, 수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시민단체죠.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전국의 초중 고교생과 수학교사 등 9,022명, 예, 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의미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이고요. 전국 단위의 첫 대규모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자, 한국 사설, 한국일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생 절반이 수학 포기자인 현실 이대로 둘 건가라는 제목입니다. 학교 수학이 어렵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27.2%에서 중학교 50%, 고등학교 73%로 급증합니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수학의 흥미를 잃고 진도를 못 따라가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죠. 잠자는 고3 수학교실이란 말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수학과 멀어진 이유로 학생들은 내용이 어렵고 배울 양이 너무 많고 진도가 너무 빨라서라고 답을 했답니다. 실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등 6개국과 한국의 수학 교육 과정을 비교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초등생은 27%, 중학생 29%, 고교생 30%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주요 단원의 학습 시기도 1, 2년가량 더 빨랐다고 합니다. 선행학습을 시키기가 그렇죠. 그 결과겠죠. 자, 이런데도 한국의 수학 분야 국제 경쟁력은 격차가 선진국과 큽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지 않고 오직 입시를 겨냥한 줄 세우기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수학은 학생들에게 골치 아픈 과목이 됐습니다. 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2012년 대회에서 한국 학생의 수학 불안감이 34개국 중 4위로 높았던 것도 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한 문제만 틀려도요. 바로 입시와 성적의 치명적인 교육 체계 안에서 수학은 학생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다 지나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국일보가 촉구하네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의 출제 범위를 좀 줄이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 대안을 제시하네요. 수능에서 수학 출제 범위 줄이자. 절대평가 도입 내지는 전환하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는 아니, 분, 예. 김효준 PD. 예. 미분적분 고등학교 때서 배웠죠. 배웠는데 저는 아니 글쎄 배웠잖아. 근데 기억엔 없지만 아무튼 단원에는 있었죠. 인생 직장 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그거 써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한두 곳도 없지 않을까요? 아니지. 수학은 이게 전문적으로 미분적분은 저건 필요해요. 이게 공학 계통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분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제 서울대 자연계를 처음 들어가가지고 나 외대 영어과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긴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교과서 저 일반 수학, 일반 대수학 이런 거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과 왜 가요? 아니 편미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또 영어 원서를 읽거든 알아먹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게 그건 필요해요. 공학을 이제 하려면은. 근데 인문학에서는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려면 수학적 사고를 길러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 스킬을 가르칠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수학적 사고 필요 없어.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만 쫙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저는 요즘 한류 있잖아요. 한류라든지 우리 영화 산업, 게임 산업의 발달 그 원인을 뭘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뭐로 내가 발견한지 아세요? 뭡니까? 이해찬이 나옵니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이었죠. 총리.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일 때 했던 그 정책의 수혜를 입은 세대가 가장 문화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세대였다는 점을 저는 그걸 나중에 논문으로 쓸 생각에 그래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을까요? 막상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즘 미래협동조합 일에 너무 이제 매몰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아는데
대략은 알 것 같습니다만. 영화 감독, 네. 그다음에 드라마의 김태호 PD인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이해찬 세대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네.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은 자유로운 사람, 그때 중앙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일화를 중시하는 그런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는 이해찬 교육이 얼마나 조제됐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였다는데 나중에 입증하려고 논문 준비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빨리 이사장을 물러나야 어떻게 대학원도 가고 하지, 엠병할. 여하튼, 자유로운 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범으로 삼는, 요즘은 유럽이 모범이야. 미국이 모범이 아니고, 그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를 보면은 학교 교과서가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쪽에는 말하자면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낚시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고기를 잡는 낚시의 스킬들, 예를 들어서 멸치 잡는 스킬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전체적인 개념은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비정상적인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진짜 교육은 핵심돼야 되고, 지금 사실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이러진 않았어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좋은 학교 보낼 수만 있으면 나머지 교육이 되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풍조가 한 8년 돼가지고 이게 완전 천석구왕이 됐어. 참 우리 이명박근혜 정권이 말아먹은 게 한두 개 아니지만은 교육 분야를 아주 초토화시킨 것도 한국이 앞으로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게 어쩌면은 이 한류가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고 또 문화 암흑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또 아주 강력하고 나름 근거 있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건 변별력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 그리고 전형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예비고사, 본고사 딱, 그걸로 해서 시험 어렵게, 심플하게, 그러면 끝난다. 그게 정답이다, 현재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어른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없지. 네.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느냐, 쉽게 내야 되느냐. 우선 쉽게 내면 변별력이 좀 어려워져.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내면 채점이 또 어려워져. 대한민국에 그 입시 사정관제를 했더니 온갖 사기로 그 스펙 만들어가지고 대학 합격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치맛바람이라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 예. 그래서 단순화하자. 그래서 주관식을 내는 게 사실 맞거든.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근거 억지로 여기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잘 안 냅니다. 주관식 문제를 내요. 주관식 문제를 내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은 팩트 여부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전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그렇게 해보십시오. 입시 논술을 하고 나서 모범 답안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거조차도 해설서가 나올까요? 당근이죠. 아니 지금도 그거 있어요. 논술학원. 그래가지고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쫙 해가지고 아니 사고의 구조적인 부분의 정답을 이렇게 찾는 그런 해설이나 답지 같은 게 나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저기서 발표된 것 중에서 예. 공개된 것 중에서 가장 모범 답안 학생들의 답 중에서 이게 모범 답안 그리고 해설서를 만든 저자의 모범 답안 이걸 두 개를 다 줘요. 그것조차도 웃긴데.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딸이 옛날에 논술 공부할 때 내한테 갖고 가지고 정답이라고 준 걸 보니까 야 이거 정답 아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정답을 써주마. 해가지고 정답을 하나 써줬더니 그걸 가지고 논술 학원으로 가가지고 한 60점 맞았대. 내가 써줬는데 다 60점짜리야. 아니 논술 생각을 논하고 기술하는 건데 네. 거기에 정답을 찾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예. 이게 문제를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제 주관식으로 내면 돼요. 근데 주관식으로 내면 되는데 이런 정답
학원까지 나올 거고 또 그리고 또 뭐 누가 뭐 어디 뭐 뇌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예. 형편없는 걸 갖다 A 학점을 맞게 하고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예. 참 답이 안 나오는 나라지.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를 쉽게 내면은 변별력 없다고 막 온갖 군데서 또 언론들이 조져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땜질식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입 논술 문항을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거의 고문 수준이다. 예. 그때 연세대 그 논술 시험 보니까 나 못 풀겠더라고. 그 문제부터 해독하는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게다가 이과의 논술 문제는요. 네. 우선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논술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한번 풀고. 문제를 일단 풀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빠 도저히 못 풀겠다 그랬어.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를 어렵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술 학원들과의 커넥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쉽게 얘기해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말씀하신 김에요. 네.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이거는 뭐 모릅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학과 대한민국의 사학은 특별하잖아요. 사학과 사교육 시장이라는 거 결국 동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학재단 이사장 하시던 분이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니까. 참.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정책 결정, 보수 정권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사학뿐만이 아니고 사교육 집단의 영향력은 메가스타드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뭐 주입하고 그러면 가족들도 영향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떤 한 이익 집단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익집단화 된 거지. 메가스타디가 상장해가지고 뭐 주가가 얼마 된다 게 말 되는 얘기. 물론 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뭘 누가 하든 말든 그걸 폐말 이유는 없지만은 결국은 그런 학원 기업들의 바탕에는 예. 우리의 잘못된 교육제도, 즉 학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구조. 그럼 그거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인 거예요. 개체를 소용이 안 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학재벌 그런 말에 익숙하지만은 요즘은 사교육재벌 많습니다. 많죠. 예. 이 집단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라고 사실 한 꼭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예. 요거를 관련해서 좀 예고를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제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기부해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백혈병 등 삼성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한테 보상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이거를 주도한 분이 김지형 전 대법관입니다. 진보개혁 성향의 대법관이었죠. 예전에 뭐 민주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법원의 독수리 오형제, 네. 예, 소수의견 오형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죠. 5명이면 소수의견이 아니지. 예, 뭐 아무튼 이런 목소리 잘 내시던 분들, 네. 그런 목소리 그 중에 한 분인데 김지형 전 대법관이 현재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라는 곳의 소장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대법관이 대법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거에 한 가지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정관 예우 받아가지고 수십억 로펌에 안 들어가고. 예, 그렇죠. 이런 예. 그야말로 노동법 연구소를 만들어서 네. 하면서 이런 백혈병으로 고생한 그렇죠. 사람들을 위한 중재에 중재도 나서고. 나서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도 한번 주목해볼 대목이겠는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 문제, 백혈병 문제 이렇게 조정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얘기이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사실 고 황유미 양 있지 않습니까? 네. 황유미 양 아버지 황상기 선생을 오늘 오후에 방송이 되는 이강윤의 오늘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서영석 타임스에서 이사장님하고 같이 좀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요 골자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예고하는 걸로. 또 우리 가름, 2학년의 오늘 담당 PD도 우리 김효진 PD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예고해드리는 걸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네.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서영타임스 이번 주에 하다 보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방송 재개? 네. 방송 재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기 바뀌어 서영타임스로 바뀌어 있네. 군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되겠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럴 것 같으니까 애청을 부탁드리고 이사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